미국과 북한의 축구 국가 대항전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미국? 북한?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여러분은 국가 대항전 운동 경기를 볼 때 가장 이렇게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운동 종목이 어떤 건가요? 저는 사실 야구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축구만큼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여름에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문 열어놓고 축구 경기 보다가 아파트 전체에서 우와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막 흔들흔들 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민족주의와 축구. 좀 수다를 떨다가 이야기가 나온 거였는데 저희 PD님이 너무 재밌는 얘기다.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또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1996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이신 신기욱 교수가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을 내요. 논문 자체는 이 한국의 반미 정서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국가대항전 축구 경기가 있을 때 어느 나라 편을 들겠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대한민국 편을 들겠지. 혹은 일본 반대편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질문은 조금 상대가 달랐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경기를 한다면 그리고 일본과 북한이 경기를 한다면 어느 국가를 응원하겠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1990년도에 진행이 됐었던 서베이니까 이게 30년도 더 넘은 여론조사인데요.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결과로는 미국과 북한이 축구 경기를 할 때 북한을 응원하겠다라는 응답이 83.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일본과 북한이 축구 경기를 할 때는 북한을 응원하겠다라는 응답이 91.4%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연구원을 다닐 때 이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똑같은 여론조사를 해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당시에 미국과 북한이 축구 국가 대항전을 할 때 북한을 응원하겠다라는 응답은 43%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응원하겠다라는 응답이 51%가 나왔죠. 심지어 일본을 응원하겠다라는 응답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었는데요. 당시 14.3%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대, 지금은 30대가 되어 있겠죠. 이 젊은 층에서 미국을 응원하겠다라는 응답이 유난히 높게 나왔었어요. 당시 64%가 넘게 나왔었고요. 심지어 일본을 응원하겠다라는 20대가 28%나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에서도 매년 하는 연례조사가 있는데요. 비슷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월드컵에서 만났을 때 어느 국가를 응원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북한을 응원하겠다라는 응답이 약 43%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을 응원하겠다라는 응답은 17%였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로는 그 시기에 북한하고 한국하고 또 북한하고 미국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2013년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천안함 피격이라든지 또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에 의한 직접적인 도발이 있었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감안을 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지금도 북한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포격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더 감정이 덜 나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했었던 여론조사와 서울대학교의 여론조사는 답 문항이 조금 달라요. 제가 했었던 경우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잘 모름 요 정도의 옵션을 줬다면 서울대학교 연구 결과에서는 북한, 미국 그리고 양팀 다 응원하겠다 혹은 양팀 모두 응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잘 모름 이렇게 답지가 좀 더 많았거든요. 실제로 양팀 모두 응원하겠다 혹은 양팀 모두 응원하지 않겠다라는 답변도 꽤 높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두 조사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큼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어떤 민족적인 끈끈함은 분명히 희석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이죠. 사실 이 통일이라는 것이 민족주의적인 정서에 기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벌써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서 살아온 게 70년이 되었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아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삶의 경제적 격차뿐만이 아니라 이 문화적인 차이도 어마어마한데 과연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사실 민족주의적 정신 이거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모두 우리 한민족 교육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단군 신화에서 시작을 해서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그리고 조선,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요. 이런 교육이나 역사 이야기는 굉장히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끝판왕이 사실 통일이죠. 민족주의를 영어로 내셔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내셔널리즘을 우리말로 이제 민족주의라고 풀어넣은 것인데 과연 이것을 민족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항상 있어 왔어요. 네이션 하면 아무래도 국가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가주의라고 할 수도 없고 가장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민족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민족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러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일정한 지역에서 공동 생활을 함께함으로써 독특한 말과 풍습, 문화, 역사를 가지게 된 인간 집단 단위라는 것이고요. 이게 꼭 국민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족적인 의미의 민족과 국민이 같이 일치가 된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민족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민족국가라는 개념이 굉장히 익숙하긴 한데 이 민족이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언어만 따지고 본다면은 이런 식의 민족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 세계에 총 7,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국가는 200개가 채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민족들이 한 국가를 이루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전후에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어요. 이 연구의 흐름을 좀 나눠보면요. 이 민족주의 혹은 민족의 개념이 근대 이후에 생성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대주의적 시각이 하나 있고요. 이 전부터 원래 우리는 종족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 종족에는 항상 정치성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근대 이전에도 이미 민족의 개념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근대주의적인 시각으로 주장을 했었던 학자들로는 어네스트 갤러라든지 에릭 홉스범 그리고 잘 알려진 베네딕트 앤더슨 같은 사람들이 있죠. 대략적으로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살펴보면 이 민족주의가 원래 먼저 생겨났고 그 다음에 민족이란 개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민족주의는 19세기에 일어난 정치 운동이고 그리고 민족이라는 개념이 이 민족주의에 맞춰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전 근대 사회는 농업 중심이고 사실상 분절되어 있었던 사회였죠. 대부분의 민중은 문맹이었고 친족 중심으로 부족적으로 한 지역에 같이 뭉쳐서 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에서 이들을 지배하는 지배 엘리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죠. 지배 엘리트가 누리고 있었던 문화는 이 민중들이 누리고 있었던 문화하고는 동떨어진 것이고 오히려 이 지배 엘리트는 다른 지역의 지배 엘리트와 공성성을 가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민중은 정치 참여에서 배제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정치 권력을 이 지배 엘리트가 다 독점을 하고 있었죠. 계급적인 차별이 굉장히 엄격했었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적인 영토 안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 지배 엘리트와 이 민중은 어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다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지배 엘리트가 쓰고 있었던 라틴어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방언처럼 쓰여졌던 말들이 표준어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통해서 이 민중들은 자신들의 민족성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혁명이죠. 왕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부르주아든 모두 같은 민족 정체성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이죠. 종교적 지배 질서가 무너지고 절대군주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국가에 대한 대중의 정치 참여가 확대가 됩니다. 여기에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직장을 갖고 일을 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받게 되죠. 그런 식으로 모두가 한 민족이다라는 같은 교육을 받고 평등 정신을 가지게 되면서 이 민족 정체성이 마련이 된다는 것이죠. 베네딕트 앤더슨은 이를 두고 상상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앤더슨은 이 문화적인 관점에서 민족과 민족주의를 바라봤는데요. 여기서 상상되었다
라는 것은 허구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과도 하나의 정체성을 공유한다라는 의미에서 상상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 저, 그리고 부산에서 지내고 있는 구독자분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한 민족이다라는 정체성을 공유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외부의 다른 민족 공동체와는 서로 좀 다른 경계선을 가진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민족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시각으로 봤을 땐 분명히 불평등이나 차별이 존재하겠지만 한 민족에 속해 있다면 재벌 2세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든 모두 수평한 관계다라는 글쎄요, 착각이라면 착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민족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근대적인 접근법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예전부터 이 민족에 대한 개념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예전부터 종족 혹은 부족을 만들어서 지내왔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문화 역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교적인 의례가 있겠죠. 그리고 지배 엘리트와 대중이 완전히 단절된 존재였다라는 것 또한 과장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지배 엘리트와 일반 민중이 완전히 분절된 상태로 지냈었다면 외세가 침입을 했을 때 사실 일반 민중 입장에서는 지배 엘리트가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도 없고 무관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았죠. 민중이 먼저 일어나서 함께 저항하고 싸웠던 역사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임진왜란이 났을 때 정말 많은 일반 민중들이 의병으로 참전을 하고 그리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적이 있죠. 그래서 외세 침입으로 인해서 진정한 민족 국가가 완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언론 매체에서 이런 글을 봤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건국 신화를 목도하고 있다라고 쓴 글이 있었네요. 이 민족주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Ethnic Nationalism 그리고 Civic Nationalis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혈통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시민적 민족주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혈통적인 민족주의는 같은 건국 신화라든지 조상을 공유를 하고 시민적 민족주의는 같은 법규범 혹은 가치 그리고 정치 시스템을 공유하고 지키는 그런 민족주의를 의미를 하죠. 물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서로 간에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섞여 있는 경우가 많죠. 다만 이 사회에서 어떤 민족주의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혈통적 민족주의를 조금 더 강조하는 국가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여론조사에서 같이 조사를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다음 요건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7가지의 기준을 저희가 예시로 주고 이 조건이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그 7가지 질문은요. 한국에서 태어나야 되고 한국 혈통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한국의 정치나 법 규범을 지켜야 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7가지 기준이었어요. 처음에 3가지는 혈통적인 민족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뒤에 4가지는 시민적인 민족주의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답변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처음 지도한 건 아니었고요. 2005년도에 강원택 교수 그리고 이내영 교수가 했었던 연구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와 2013년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한번 본 것이었는데요. 8년 사이에 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혈통적 민족주의를 중요하다라고 했던 답변은 많이 내려가고 그리고 시민적 민족주의를 중요하다라고 했던 답변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한테는 이 시민적 민족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답변이 매우 높게 나타났죠. 즉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부모를 가진 것이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기보다는 한국의 법규범을 잘 지키고 가치를 지키고 그리고 한국 문화와 전통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한국이 정말 많이 개방이 되었고 그리고 글로벌라이즈 됐구나 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혈통보다는 오히려 가치나 법규범을 훨씬 더 한국인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보게 된다면 통일에 대한 담론을 꺼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혈통과 언어는 비슷하다지만 이미 가치, 정치 시스템, 법, 규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북한 주민과 우리는 얼마나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보다 어린 세대는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글로벌라이즈된 한국 사회와 그리고 혈통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은 과연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김지윤의 지식플레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